홍콩에 위치한 화려한 대저택에 수많은 취재기자가 몰려듭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 기괴한 광경이 포착돼요. 흰 천으로 덮인 욕조 아래 연기와 함께 심각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건 이게 뭐야? 다리뼈, 갈비뼈, 손가락, 두개골까지? 이때 한 남성이 경찰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거 금붕어랑 토끼예요. 걔도 한 마리 있었다. 그니까 이거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대체 이 호화저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사건을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촉포왕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홍콩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 홍콩하면 화려한 빌딩에 네온 사인이 가득한 도시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빽빽한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외딴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변 풍경과는 다소 이질적인 한 건물이 있어요. 바로 이 3층짜리 호화 별장이었죠. 이 저택의 1층에는 호주에서 온 조용한 목사 부부가 살았었고, 위층인 2층과 3층은 33살이던 남성 황다웨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통째로 빌려서 쓰고 있었죠. 그는 약간 돈이 남아도는 사람 같았어요. 최고급 벤츠를 몰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은 채 매일 밤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죠. 조용히 살고 싶었던 목사 부부에게 윗진 남자의 방탕한 생활은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집 사이에서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1989년 5월, 목사 부부의 집에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화장실 하수구를 타고 정체불명의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분 나쁜 하수구 냄새가 아니었어요. 눈이 따가울 정도로 독한 화학약품 냄새에 뭔가 심하게 썩어가는 되게 역겨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이거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냄새였어요. 목사 부부는 자연스럽게 평소 행실이 수상했던 윗집 남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천장을 올려다보던 그때 화장실에서 막 하수구가 역류하기 시작해요. 배관 구조상 위층에서 내려온 오물이 분명했죠. 근데 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그 내용물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검붉은 액체와 기괴한 살점 덩어리? 이런 게 뒤엉켜 올라온 거예요. 대체 이게 다 뭘까요? 목사 부부는 구역질을 참으면서 화장실에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윗집 사는 황다웨이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더니 대뜸 사과를 건네요.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거든요. 냄새가 좀 날 거예요. 근데 금방 처리할게요. 네? 금붕어요? 이 기괴한 악취가 고작 금붕어 죽은 냄새라고요? 게다가 몇 시간이 지나도 이 냄새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독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인 황다웨이가 직접 내려왔어요. 그는 약간 당황한 듯 이번에는 금붕어에 이어서 키우던 토끼도 죽었다 라면서 기막힌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목사 부부는 이게 너무 석연치 않았어요. 근데 이 평소에 행실이 좀 수상했잖아요. 이 남자랑 굳이 엮여서 문제가 생기고 싶진 않았죠. 그냥 꾹 참고 하루만 기다려보자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냄새는 온 집안을 삼킬 듯 더 끔찍해졌습니다. 순간 목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요. 이거 혹시 윗집에서 마약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뜬금없이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1980년대 후반 홍콩의 상황을 조금만 알아보면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당시 홍콩은 아시아 마약 유통의 심장부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범죄 조직들이 이런 후미진 외곽 저택을 통째로 빌려서 암암리에 마약을 찍어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집안에서 진동하는 이 화합물 냄새에 직업도 없이 매일 돈 펑펑 쓰는 윗집 남자의 재력까지. 이거 완전히 비밀 마약 공장 조건이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부부는 다급히 신고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밖까지 새어나오는 지독한 화학양품 냄새의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직감했어요. 안에 계세요? 거칠게 문을 두드려 보지만 집안은 고요합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저택의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밤새 무슨 파티라도 벌인 건지 바닥에는 술병이랑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고, 심지어 거실 탁자 위에는 정체불명의 흰 가루까지 흩뿌려져 있었죠. 경찰들은 구역질이 나는 이 악취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2층 방들을 하나하나 다 뒤지는데 뭐 특별할 건 없더라고요. 이제 남은 곳은 단 한 곳. 굳게 닫힌 욕실뿐이었습니다. 경찰이 긴장한 채 욕실 문고리를 돌리려던 그 순간 갑자기 3층 계단에서 남녀 한 쌍이 쓱 내려오더라고요. 집주인 황다혜이와 그의 여자친구 유무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하게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말해요. 아휴, 깜짝이야. 저희가 양치하느라 물소리 때문에 오신 줄도 몰랐네요. 아니, 경찰 수십 명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있는데 고작 양치질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고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죠. 근데 이때 베테랑 경찰들은 이들이 나타난 그 타이밍에 집중합니다. 아니,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소란스럽게 수색할 땐 조용하더니 왜 하필 욕실 문이 열기 직전에 내려왔을까? 경찰은 굳게 닫힌 저 문 너머에 악취의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문 여는 걸 막던 커플을 밀쳐내고 마침내 굳게 닫힌 문을 열었는데, 이게 진짜 뭐야? 눈을 잃을 만큼 독한 화학양품 냄새가 뿜어져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안을 살펴봤죠? 근데 화장실 안쪽에 상황이 좀 기괴해요. 욕조 위에 웬 커다란 화물용 철제 박스가 무슨 뚜껑처럼 떡하니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철제 박스를 옆으로 밀어내자 이번에는 흰 천들이 욕조를 칭칭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냄새는 더욱더 심각해졌죠. 악취의 근원지가 여기인 게 틀림이 없어 보여요. 숨을 꾹 참고 천을 걷어낸 경찰은 그만 경악하고 맙니다. 욕조 안에 채워진 건 평범한 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녹여버리는 맹독성 산성용액, 황산이었습니다. 황산이 가득 차 있고 거기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내용물이 가득하더라고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야? 경찰은 조심스럽게 막 도구들을 사용해서 바닥을 긁어보는데 뭔가 덜컥 걸려요. 천천히 건져 올리자 하얗게 부식된 다리뼈가 나옵니다. 이어서 골반, 팔, 척추, 갈비뼈, 앙상한 유해들이 딸려 올라왔죠. 그리고 마침내 부서진 두개골까지 발견합니다. 충격을 받은 수사진 옆에서 다웨이가 다급하게 소리쳐요. 제가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이거 다 군붕어랑 토끼뼈라니까? 키우던 개도 한 마리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동물뼈라고요. 사람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하지만 흩어진 뼈들을 맞춰서 부검한 결과 이건 명백한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우측 두개골 귀 근처에는 지름 13cm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누군가 묵직한 둔기로 머리를 무참히 내려친 흔적이었죠.
이 끔찍한 공격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원을 알아낼 단서들은 대부분 녹아서 없어진 상태였어요. 뼈만 남아있었잖아요. 신원 파악에 큰 난항을 겪고 있던 바로 그때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죠. 제가 방금 TV 뉴스를 봤는데요. 그거 아무래도 우리 딸 같아요.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딸은 일주일 전쯤 이른 새벽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대로 실종된 상태였죠. 애타게 연락만 기다리던 중에 우연히 틀어준 TV 뉴스에서 사건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화면 속 스페인풍 저택. 그 공간이 너무 익숙했어요. 아, 얼마 전에 딸이 남자친구 집이라면서 보여줬던 사진 속 배경과 소름 돋게 똑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내 딸이 저기서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죠. 그리고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시신의 손가락 일부가 완전히 녹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기적적으로 지문 검출에 성공했고 대조 결과 중년 여성의 딸 28살이던 왕즈춘과 일치했죠. 네, 여기서 아주 기막힌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왕즈춘의 어머니는 이 끔찍한 저택의 주인 황다웨이가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 방금 전에는 다른 여자가 다웨이의 여자친구라고 본인을 소개했잖아요. 그 유물인이요. 황산에 녹아버린 왕쯔춘과 집주인 황다웨이, 그리고 또 다른 여자친구 유무린까지 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기괴한 사연이 얽혀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 황다웨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이 남자는 원래 미국 뉴저지에 살던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게 돼요. 네, 여러분. 미국 병원비 진짜 상상 초월하게 비싼 거 다들 아시죠? 도저히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고향인 홍콩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아지기는커녕 아버지의 건강마저 악화되더니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남자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요.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에 집까지 팔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유산까지 합쳐져서 무려 26억 원이라는 돈을 상속받게 돼요. 당시에 홍콩 물가를 생각하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진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돈벼락 맞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립니다. 산속에 있는 고급 별장을 빌리고 최고급 벤츠 사고 매일 밤 술집을 들락거리면서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 그냥 턱턱 쓰고 다녀요. 바로 이 방탕한 생활이 극에 달았을 무렵 황다웨이는 승무원이었던 친누나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왕쯔춘이었죠. 왕쯔춘은 지독한 짠순이였어요. 근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쓰는 걸 아까워했다고 해요. 그녀는 화장품 살 돈도 아끼려고 기내나 호텔에서 받는 어메니티만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은 무려 6천만 원이에요. 당시 월급을 생각하면 진짜 피땀 흘려서 모은 거죠. 그녀는 이 돈으로 가족들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챙겼습니다. 정말 착하고 속이 깊은 딸이었죠. 이런 왕쯔춘에게 황다웨이는 백마탄 왕자님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패입고 벤츠 딱 몰고 와서 유창하게 영어를 쓰는데 이 화려한 모습에 단숨에 마음이 뺏겨버리죠. 그렇게 생애 첫 연애를 시작했고 그와 결혼까지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완전한 동상이몽이었어요. 황다웨이의 속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남자에게 왕쯔춘은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연인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제든 빼먹기 좋은 호구이자 돈줄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아까 어마어마한 유산 받지 않았나? 벼락부자 됐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자친구 돈을 노리지? 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리 수십억이 통장에 꽂혀 있어도 최고급 룸사롱에 마약에 특히 하룻밤에 수천만 원씩 날아가는 불법 도박까지. 여기에 미쳐 살아가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슬슬 이거 쪼들리기 시작했고 그때 그의 레이더망에 먹잇감 하나가 포착된 겁니다. 바로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던 착한 승무원 여자친구 왕쯔춘이었던 거죠. 황다웨이는 겉으로 한없이 자상하고 완벽한 예비 신랑 행세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치밀하게 행동했죠. 처음에는 비싼 레스토랑 데려가고 명품 선물도 척척 사주면서 나 돈 많은 벤츠남이다. 왕지첸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각인시켜요. 그러다가 그녀가 자신을 100% 믿고 마음을 열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기야, 내가 잠깐 사업 투자금이 묶여서 당장 현금이 안 도네? 조금만 빌려주면 이자 쳐서 갚을게. 우리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 순진했던 왕쯔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빌려주기 시작한 돈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그녀가 악착같이 모은 6천만 원이 통째로 그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왕쯔천의 전 재산은 고스란히 황다웨이의 불법 도박장 판돈으로 뒤바뀌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황다웨이는 그 돈으로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겠어요? 네, 그 유무링이었습니다. 아까 경찰들 앞에서 자기가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여자요. 유무링은 불법 도박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사실 맨날 놀고 먹는 황다웨이에게 짱순이 왕쯔춘보다 화려하게 꾸미기 좋아하는 유무링이 훨씬 더 잘 맞았습니다. 둘은 왕쯔춘의 돈으로 최고급 호텔, 파인다이닝을 돌면서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겼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죠. 꼬리가 결국 밟혀요. 왕쯔춘도 남자친구의 바람을 눈치챈 겁니다. 사실 이거 알게 되면 당장이라도 헤어지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그녀는 황다웨이에게 마지막 진심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다른 여자랑 당신을 공유할 생각은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을 확실히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빚진 돈은 갚고 싶으면 갚아요. 전 상관없어요. 이 편지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내가 평생 모은 그거 6천만 원 다 포기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나에게만 돌아와 달라. 이런 슬픈 호소 같지 않나요? 하지만 황다웨이의 뇌구조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절절한 편지에서 오직 단 하나의 단어, 바로 빚에 완전히 꽂혀버립니다. 지금 나한테 빚 독촉하는 거야? 뭐야? 죽어도 이 돈을 갚기 싫었어요. 결국 그는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안 되겠다. 왕쯔첸 죽여서 입을 막아버리자. 그런데 자기 손에는 직접 피를 묻히기 싫더라고요. 그는 아주 교활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여자친구인 유모링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나 대신 그녀 손으로 왕쯔친을 죽이게끔 판을 짠 겁니다. 사건 당일인 5월 6일 새벽, 황다웨이는 유모링을 시켜서 왕쯔친한테 전화를 걸게 합니다. 야, 네가 마친 돈으로 우리 어제 끝내주는 데이트 했잖아. 진짜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호구처럼 굴어줘?
이 도발에 이성을 잃은 왕쯔초는 새벽 5시 곧장 황다웨이의 저택으로 달려갑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자마자 두 여자의 격렬한 말다툼과 몸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황다웨이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유무링 편만 막 들면서 싸움을 부추겨요. 그러다가 슬쩍 격분해서 씩씩거리는 유무링의 손에 쇠 망치 하나를 쥐어주죠.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녀는 망치를 높게 치켜들었고 그대로 왕쯔춘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차례 끔찍한 가격이 이어졌고 왕쯔춘은 두개골이 함몰한 채 엄청난 피를 쏟으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황다웨이는 눈앞에서 자신에게 모든 걸 바쳤던 여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녀는 왕쯔천의 시신을 뒤져서 지갑과 신용카드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공업용 황산을 주문하죠. 그 후에 이 두 사람은 치밀하게 알리바이까지 조작합니다. 유무링을 시켜서 항공사에 왕쯔천인 척 병가를 내게 하고 며칠 뒤 왕쯔천의 동생의 생일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꽃바구니까지 보냅니다. 아니, 사람 죽여놓고 그 카드로 가족들에게 꽃을 보내는 게 진짜 너무 최악이지 않나요? 살아있는 척 위장한 거잖아요. 진짜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은 왕쯔천의 시신을 욕조에 구겨 넣고 사온 황산을 모조리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몸에 황산이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조용히 스르르 녹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용액이 팽창하다 못해 욕조 밖으로 왈칵 흘러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액체가 1층 목사 부부 집으로 역류를 하면서 덜미가 잡힌 거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1991년 유무린과 황다웨이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 죄질이 너무 최악이잖아요. 당연히 두 사람에겐 사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는 홍콩 전체를 발칵 뒤집어놔요. 모든 판을 짠 주범 황다웨이, 살인죄, 무죄, 직접 망치를 휘두른 유무린, 과실치사, 징역 2년. 아니,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황산에 녹였는데 무죄에 고작 2년이라뇨? 대체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판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걸까요? 사실 이 사건에는 경찰도 검찰도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밀폐된 집안에서 벌어진 살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망치를 휘둘렀는지 입증할 정확한 물증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범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죠. 황다웨이는 그리고 이 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기는 살인이고 시신훼손이고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유무링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혼자 벌인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유무링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날개를 맞잖아요. 근데 그녀의 반응이 예상 외입니다. 필사적으로 황다웨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한 거래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래요. 살인까지는 유무링이 망치를 들었다 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그러면 집안에 진동했던 그 황산 냄새, 그거는요? 그것도 몰랐다고요? 이때 황다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심각한 마약 중독자라서 코 점막이 다 썩었대요. 냄새는 아예 못 맡는다는데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게 마약으로 코가 망가졌다는 걸 반박할 의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황다웨이는 시신 훼손마저 무죄를 선고받고 뻔뻔하게 감옥문을 걸어 나와요. 그럼 대체 유무링은 왜 자신의 인생을 던져가면서까지 이 남자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검찰은 처음에 이 둘이 억지로 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재판 직전에 두 사람에게 좀 잠깐 대면할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면서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혹시 유무링이 협박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거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스피커 너머로 돌아온 건 두 사람이 구강성교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이걸 통해서 아주 확실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유무링의 자백은 황다웨이가 협박을 하거나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완전히 미쳐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를 보호하려고 끝까지 혼자 모든 죄를 다 떠안은 겁니다. 진짜 지독하고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황다웨이는 이 눈물겨운 준심에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그는 연애를 왔던 유무링의 친언니를 유혹해서 옥중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와, 이 자매가 쌍으로 이 남자한테 농락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인간이 저지른 또 기막힌 행동이 있는데요. 교도소에 미용 봉사를 오던 한 사회복지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기어코 꼬셔내서 아예 옥중 결혼식까지 올려버려요. 자,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온 이 황다웨이 천벌 받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옥바라지해줬던 그 아내와 달콤한 신혼을 즐깁니다. 심지어 사업까지 대박나면서 무려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쓸어 담아요. 그 후에 또 아내랑 행복하게 살았냐고요? 그럴 리가요. 수십억을 거머쥐자마자 황다웨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내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목숨까지 빼앗긴 왕치촨, 사랑에 눈이 멀어서 기꺼이 살인마가 된 유무링, 그리고 철저하게 농락당한 그녀의 언니, 마지막으로 뼈 빠지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진 사회복지사 아내까지. 황다웨이에게 여성이란 그저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버리는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디바메이였습니다. 2013년 12월 8일 고요한 새벽에 정막을 깨는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이웃들은 다들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창밖을 두리번거렸지.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거야. 경찰들은 급하게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향했는데 이미 집안은 눈물바다더라고. 다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같이 장롱을 가리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널브러진 옷가지 사이로 축 늘어진 팔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 있던 건 바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 심지어 며칠 동안 방치된 듯해 보여.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피해자의 이름은 천만이. 당시 26살이었고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 사실 연락이 안 된 지는 며칠 됐는데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해외에 있거나 비행 중이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야. 그녀는 평범한 홍콩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었었대.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중학교에 장학금 받으면서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고 해. 부모님한테 부담 한 번 준 적 없는 정말 착한 딸이었지. 대학도 명문대인 홍콩 중문대에 갔었고. 근데 천만이가 두각을 드러낸 건 학업뿐만이 아니야. 얼굴도 엄청 예뻐서 인기도 많았었대.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도 시작했는데 원래부터 꿈이 스튜어디스였거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야, 너 아니면 누가 스튜어디스 하냐? 라고 할 정도로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고 해.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홍콩에 캐세이 드래곤 항공사에 지원했고 바로 합격한 거야. 대박이지. 진짜 착착착 원하는 대로 다 해내더라. 너무 멋지지 않아? 직장생활 말해 뭐해. 당연히 잘했지. 이제는 어엿한 2년차 선배가 되기도 했었어.
이렇게 열심히 살던 천만이는 대체 왜 자신의 집 옷장에서 죽은 채 발견될 걸까? 자, 우선 그녀를 부검해보니까 목에 선명한 사큰이 발견됐어. 그 사큰은 목 졸라서 생기는 그 상처를 말하거든. 그리고 사망한 지는 이미 한 3, 4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됐고, 심지어 구타의 흔적도 발견돼. 그러니까 이게 타살인 건 확실한 거지. 근데 집 어디에서도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물론 가족들이 항상 다 출근했었어서 낮 시간 동안 집이 비어져 있었거든. 그래도 누군가 집에 억지로 들어오고 막 문 따고 오고 그랬으면은 나중에라도 약간의 흔적은 발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 심지어 며칠 동안 가족들은 그녀가 옷장에 있었는지 몰랐던 거잖아. 게다가 피해자 천만이는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었는데 동생은 매일 이 방을 쓰면서도 언니가 옷장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시신이 장롱 안에 있는데 그걸 며칠 동안이나 모르냐고. 근데 이게 또 그럴만해. 우선 사건이 발생한 건 한겨울이야.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시신이 느리게 부패했고 장롱 안에 나프탈렌 방충제가 있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악취가 덜 났을 거라고 추정됐어. 아이, 그래도 언니가 며칠 동안 방에 안 들어오면 사실 걱정할 만도 하잖아? 경찰에 실종 신고도 안 한 게 좀 의아스럽긴 하지.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천만이는 승무원이야. 그냥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게 근무 일자가 좀 불규칙하고 비행 스케줄 변동도 잦아서 연락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또 휴일에는 남자친구랑 여행을 자주 가서 외박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남자친구랑 놀러 갔나 보다 하고 말았던 거지. 그리고 서로 사이가 되게 좋은 만큼 각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서 허락 없이 막 물건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러니까 언니가 없는 동안에 그 옷장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은 거지. 그러다가 시신을 발견한 12월 8일 오전에 언니 직장 동료로부터 며칠째 그녀와 그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야. 직장 동료들도 아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냐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지. 그제서야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12월 4일 새벽에 언니가 출근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적이 없었거든. 그 다음부터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잘 정돈된 책상과 서랍에는 단서라고 할 법한 게 전혀 없었지. 그래서 침대 이불을 걷어내보니까 그 속에 언니 유니폼이랑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그리고 하이힐이 있는 거야. 응? 하이힐? 그러니까 옷이나 가방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신발을 왜 침대 위에 두냐고. 특히나 언니 성격상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에 누가 급하게 숨기려고 이불로 덮어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지? 이게 불길한 기분에 장롱이라도 뒤져보려고 문을 열게 되는데 옷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옷들 사이로 사망한 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지. 아니, 그러면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고 또 도둑 맞은 것도 없어. 그러면 강도도 아닌 것 같지? 면식범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이럴 때 딱 의심되는 사람 있잖아. 바로 남자친구. 당시 천만이는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둘 사이가 진짜 좋았다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실 제일 의심스럽잖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서 바로 조사해보는데 애초에 남자친구는 사건 발생한 그 시각에 홍콩에 있지도 않았더라고.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지. 자, 경찰은 일단 면식범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주변인들을 조사해보는데 다들 바로바로 연락받고 수사에 협조적이더라고. 그런데 단 한 사람, 천만이의 전 남자친구였던 멋전쌤만 도저히 연락이 안 닿는 거야. 사실 둘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3개월 전쯤 헤어졌었거든.
사실 둘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진 지 좀 된 거잖아. 그런데도 경찰이 그를 의심한 데엔 이유가 있었어. 바로 사건 당일 피해자 천만이가 살던 아파트 CCTV에 멋전센이 찍혀 있더라고. 게다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종적을 감췄었고. 이거 딱 봐도 수상하지. 그래서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변인들을 찾아가서 그 행방을 묻기 시작하는데 아니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이때 한 친구가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멋전센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 가지 증언을 하더라고. 시간은 그가 CCTV에 찍히고 다음날 저녁 9시쯤 평소 다니던 농구장에 나타났는데 그날따라 발이 아프다면서 같이 게임을 안 하더래. 근데 보니까 목덜미에 한 5에서 6cm 정도 되는 긁힌 상처가 있던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너 어디 다쳤어? 이랬더니 막 황급히 그 상처 가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상처가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라서 그냥 뭐지? 라고 생각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번엔 12월 6일에 만났는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고 해. 걱정이 된 친구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좀 일이 생겨서 뭐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는 거야. 근데도 애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걱정되잖아. 친구가 꼬치꼬치 깨물었대. 뭐 여친한테 까였어? 아니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어? 뭐 아버지 사업에 문제 생겼나?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머리만 가로저을 뿐 대답은 안 하더라고. 친구도 질문하다가 지쳐서 그냥 농담으로 야, 사람이라도 죽였냐? 툭 던지는데 멋전센의 표정이 확 굳는 거야.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말을 덧붙이는데 난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질 수 없게 망가뜨릴 거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내 허락도 없이 동생한테 내 게임기 빌려줬었거든. 나 그날 그 게임기 버려버렸잖아. 이러면서 순간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 소름이 돋아서 친구는 그랬냐 뭐 그냥 알겠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대. 그리고 그날 이후 멋전센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만이를 살해한 범인이 멋전센일 거라고 확신하게 돼. 경찰은 그가 자기 고향인 썬전 지역으로 도주했을 거라고 추측했고 그 지역 경찰에 협조 수사 요청도 하고 수배 현상금도 걸게 됐는데 그게 무려 8천만 원이 넘을 정도였어. 그런데도 그의 뭐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더라고. 그럼 멋전센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운송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홍콩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쭉 자랐다고 해. 어렸을 적부터 뭐 그냥 공부는 뒷전이야. 맨날 놀기만 했고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지. 뭐 클럽 가고 여자 꼬시고 그리고 그걸 벼슬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었대. 그러던 2012년 홍콩 클럽에서 천만이를 만나게 된 거야. 멋전센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둘은 만난 지 하루 만에 사귀게 됐지. 천만이 친구들은 클럽에서 남자 만난 거 그거 믿지 마라 라고 막 말려봤는데 완전 콩깍지 씌워져서 그 말 들리질 않았나 봐. 뭐 어찌됐든 둘은 그냥 평범한 예쁜 커플처럼 만나는 것 같더라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천만이는 다른 나라에 비행 갔다 오면 꼭 남자친구 선물을 사오기도 했었었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둘의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해. 사실 멋전센이 본색을 드러내면서부터였는데 사실 그는 20대 중반이 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생활했던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맨날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유흥비로 썼던 거지. 그렇게 돈을 써대는데 용돈 당연히 부족했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랬었대. 그러던 와중에 여자친구랑 크게 싸우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멋전세는 여자친구가 그 기장이랑 둘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지 혼자 막 생각했던 거야. 물론 이거 확인된 바가 없어. 그냥 멋전세의 주장일 뿐이고. 어쨌든 이 일로 막 너 바람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크게 싸우게 된 거야. 근데 오히려 클럽 가고 여자 만나고 그런 건 본인 아니야?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어쨌든 이 이후로 둘이 헤어진 건 아닌데 관계가 예전 같진 않았었다고 해.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져 오는데 돈이 부족해진 멋전센이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야. 돈을 빌리다 못해서 결국 여자친구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해. 사실 그냥 거의 요구하는 수준이었지.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퉜어. 그렇게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었고. 그러던 2013년 9월 또 돈 문제로 싸우다가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협박하기 시작해. 이 이후에 공포를 느낀 천만이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위안이라는 좀 가벼운 형벌이 끝이었어. 이 일로 그래도 둘은 헤어지게 돼. 천만이는 멋전센과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해버렸었고 그렇게 둘이 헤어진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녀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시간이 흘러서 평온해졌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같아. 이제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거든. 너의 잔인함과 인성 파탄에 감사해. 덕분에 천사를 만나게 됐어. 맞아. 그녀에게는 성실하고 듬직한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둘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살해당하고 만 거야. 자, 범인의 살해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수사망도 점점 좁혀오는데 제일 중요한 용의자 멋전센의 행방이 아주 오리무중인 거야.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3년이나 지나고 말아. 2017년 10월 드디어 경찰은 멋전센의 덜미를 잡게 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던 거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 멋전센은 천만이를 살해하고 홍콩을 떠나서 숨어 살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지금의 아내였던 거지. 아내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까지 한 거야. 아이를 출산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가 천만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아내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길 원치 않았고 이 일을 묵인했다고 해. 그렇다면 경찰은 멋전센을 어떻게 찾게 된 걸까? 네,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추정하기론 자기가 3년이나 숨어 다녔으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진 거야. 그래서 막 밖에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걸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소문인데 그 장인어른이 평소에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어쩌다가 얘 과거를 알게 된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 어쨌든 간에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체포된 멋전센은 바로 자기 범행을 시인했어. 근데 중간중간 교묘하게 거짓말 섞으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인 천만이가 이제 날 추워지니까 우리 집 와서 겨울옷 가져가 라고 했대. 그래서 그녀 집에 가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좀 풀린 거야. 결국 둘은 재결합을 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그녀가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가겠다라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무심코 여친 폰을 이렇게 봤는데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 그 내용은 현 남자친구가 보낸 따뜻한 안부 메시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멋전세는 천만이에게 따졌고 둘은 다시 다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천만이가 그에게 막 욕을 하면서 야, 사실 재결합도 그냥 네 놀리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소리를 치게 돼. 그 이야기를 들은 멋전세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천만이는 사망하고 만 거야. 멋전센의 증언에 따르면
곧바로 자긴 정신 차리고 그녀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고 해.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다르게 시신에는 그 어떤 CPR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어. 만약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흉부나 등에 타박상과 아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녀를 살리려고 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인 거지.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그냥 둘이 결별 후에 천만이가 멋전센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막 염탐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글을 보고 완전 눈이 횟가닥 돈 거지.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그 순간 집 안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추측했어.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지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은행카드와 휴대폰을 챙겨서 그걸 팔아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가서 1,8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챙겨서 도망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는데 범행 전후의 그런 행적을 봤을 땐 이게 계획적으로 보이잖아. 심지어 법정에서는 자기 진술을 몇 번이나 번복하기도 해. 당연히 그 모든 진술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법원은 멋전센이 질투심과 소유욕 때문에 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후로도 뉘우침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서 분노했어.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해서 결국 토론 결과 살인죄가 성립됐고 종신형에 처했다고 해. 2020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당연히 기각됐고. 혹시 안전이별이라는 말 들어봤어? 하도 연인 간에 그런 많은 사건이 발생하니까 안전하게 헤어져라 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참 속상한 것 같아. 어찌됐든 한때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꼈을 관계이잖아. 그런 두 사람의 끝이 참 씁쓸한 것 같아. 특히나 그 누구보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던 피해자 천만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